민주당이 조기 대선에 출마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규칙을 확정했는데 비명계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결정하면서 경선 구도가 출렁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이 조기 대선의 경선 룰을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 비율로 확정을 했습니다. 지난 경선 때 적용했던 국민선거인단 방식 대신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경선 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민주당 대선 당규 특별위원회에서 밝힌 입장은 지난번하고는 좀 상당히 좀 상황이 달라졌다. 달라진 이유는 일단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시간이 화급하다라는 이제 이유를 들었고요. 또 하나는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보니까 역선택이 좀 상당히 우려가 됐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외부 종교 세력이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개입을 하면은 정상적인 선거가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재명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가 격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 2차에서는 다 이재명 후보가 50%가 넘는 압도적인 1위를 했는데 3차 경선에서는 62대 28로 대이변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번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국민 선거인단 모집 대신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한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비명계 3인들 김두관, 김동연, 김경수 이분들은 왜 갑자기 룰을 바꾸느냐? 16대 대선 때부터 20대 지난번 대선 때까지 방식으로 똑같이 해야 되는데 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룰을 바꿀 수도 있지만 룰을 바꾸는 과정에서 지금 비명계 3인들은 자신들하고 좀 상의 절차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절차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춘석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룰이 바뀌게 된 것은 과정을 보면은 의총과 또 그리고 최고위원회의 의결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아직도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전당원 투표 또 그리고 중앙위원회의 의결 과정을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민주당 상황이 사실상 친명 이재명 대표가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50대 50의 룰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위원장님께서는 민주당의 경선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에서 민주당의 경선 룰 자체는 이재명 대표를 추대하기 위한 그런 경선 룰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를 지내면서 민주당은 빠르게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로 전환됐고 많은 국회의원들 그리고 원외 당위원장들도 모두 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전당원, 권리당원 전체 110만 명에 대한 투표권을 다 부여한다는 자체는 이재명 대표로 쏠림 현상이 강할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내외 지역위원장이라고 하죠. 민주당에서는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당위원장이라고 그분들이 다 이미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권리당원도 불을 보듯 뻔하다는 거고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다른 비명계 주자들이 반발하는 걸 거고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이제 형식상 권리당원 숫자 맞추기 위해서 110만 명에 대응하는 100만 명을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100만 명의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표본이라기보다는 거의 모수에 가까운 규모를 설정한 거거든요. 이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까 하는 그런 의문도 있어요. 하지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100만 명을 안심번호로 하고 표면적으로는 역선택 방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비효율을 안고 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될 거면은 차라리 과거처럼 선거인단 체제로 하더라도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현재 지지율로 봐서는 될 텐데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또 논란을 만드는 경선룰을 마련했는지는 좀 이해는 안 됩니다만 민주당의 선택이니까 또 존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또 아쉬운 점은 청소년 당원들에 대해서 이제 선거 관련해서 투표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정당법이 개정된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당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청소년 당원들한테까지 물론 당내 경선이지만 예. 투표권을 부여한다. 이것은 향후에 우리 정치사에서 또 어떻게 비춰질지 그리고 이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당내의 대선 주자를 결정하는 당내 경선이지만 과연 이것도 민주적으로 과연 맞는 건지 하는 그런 의문점은 좀 들고 있습니다. 예, 새로 정해진 이제 경선 규칙 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좀 표하셨는데요. 비명계 주자들 앞으로 좀 어떻게 움직임을 예상하시는지 이른바 삼김인데요. 연대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 이제 비명계 주자가 3명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죠 이제 예. 1명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출마 선언을 했고 그리고 김두관 전 지사나 그리고 김동연 지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현재 비명계 주자들 3인의 지지율은 다 합쳐도 사실은 2자리 숫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예. 본다면은 빠르게 단일화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새 비명계 주자는 개헌의 입장에서도 이제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비명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당내 민주적 절차나 예. 그리고 과거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쭉 해왔던 사람으로서 예.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정통성에 가장 부합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 이 세 사람이 충분히 단일화도 가능하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컨벤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단일화를 통한 그런 컨벤션 효과를 위해서라도 나름 방법은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단일화 어떻게 뭐 전망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움직임? 저는 뭐 단일화 가능성은 좀 낮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 분의 비명계 후보들이 사실상 본인들이 뭐 경선에서 승리해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장을 냈다라는 얘기는 뭔가 이 경선 레이스를 통해서 자신들이 의도하는 바를 얻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도중에 독자 완주를 포기하고 후보 단일화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 맞지 않는 그런 분석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분들은 이 레이스를 통해서 각자 의도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김경수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어렵지만 예. 차차기를 노린다든지 차차기.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 공천을 뭐 염두에 둔다라든지 예. 또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다음에 정치적인 포석을 노린다든지 그렇다면은 이분이 뭐 경선 과정에서 연대는 가능하지만 예. 후보 단일화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뭐 경선 과정에서 연대를 뭐 하든 또는 뭐 후보 단일화를 하든 의대명은 바꿀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뭐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분들은 아예 1%도 지금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뭐 80%가 넘는 그런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뭐 경우의 수가 나와도 이재명 이제는 예비 후보가 됐죠. 이재명 경선 민주당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는 것은 변수는 전혀 없다. 이렇게 좀 저는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16세에서 18세 의 청년들을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청년들이 상당히 현실 정치에 소외돼 있다라는 그런 비난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정치권의 참여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국민의힘도 오히려 이런 부분은 민주당에게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여론조사를 지금 100만 명까지 한다라는 이 부분도 결국 국민들의 참여를 그만큼 넓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비난할 그런 대목이 아니고 국민의힘이 좀 함께 가야 되는
그런 긍정적인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경선 룰에 대해서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선거 일정을 소화하기 앞서서 고향 안동을 찾아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면서 부모 선영을 참배했는데요. 또 후원회를 출범했는데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을 회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 전 대표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전에 좀 준비가 치밀하게 돼 있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번에 이제 대선 출마 선언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지금 도전자들이 다 장외에서 또는 뭐 장내에서 이런 출마 선언을 했는데 영상으로 대체를 했잖아요. 예. 근데 영상으로 만약에 대체하지 않았다면 특히 옥외에서 했다면 엄청난 군중 인파들이 집결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뭐 이재명 세몰이 하는 것 아니냐, 마치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행세한다라고 비난했을 텐데 그런 비난을 다 잠재워 버렸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영상으로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오히려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주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바로 그 다음 날에 비전 선포식을 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선 발표도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 출마와 관련된 주목도를 이틀이나 계속 이어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세 번째 행보가 고향이 이제 경북 안동 아닙니까? 여기 이제 선영을 방문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사진을 2장을 올렸더라고요. 전체적인 뭐 선영의 모습이 나오는 그런 부분 하나, 그리고 또 본인이 묘소를 참배하는 그런 모습. 예. 예.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성장 과정이 굉장히 불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뭐 형수하고도 갈등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간적으로 유권자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지금 후원회를 출범을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예상 밖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후원회장 한다면은 후원회의 목적이 이 모금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 명망가라든지 재력가를 하기 십상인데 보니까 5.18 유가족을 했어요. 5.18 때 계엄군에 의해서 친오빠를 잃었던 그런 이제 유가족을 회장으로 했고 또 그리고 여기 이제 뭐 회원 감사 같은 경우도 뭐 가수라든지 영화 감독이라든지 또는 뭐 전문이라든지 또는 뭐 남태령 시위 참가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참여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땐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이번 대선의 의미가 역시 내란 종식의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것 하나 그리고 또 보통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재명의 인간다움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한 그런 포석이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예, 치밀한 준비를 통해서 전략을 좀 세운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거 앞서서 아까 말씀하신 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면은 16세에서 18세는 청년이 아니라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정당법의 개정 취지가 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투표권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재명 대표는 대선 주자로서 당연히 이러한 행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재명 대표의 후원의 설립이나 그리고 선영을 찾는 행보나 이런 등등의 행보는 여러 대선 주자도 다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행보입니다. 예. 다만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고민이 분명히 들어있다고 봅니다. 후원회장을 5.18 민주화 그 유족 회장을 임명을 한 것도 물론 계엄과 관련해서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의도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현재 지지율이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도 그간의 모든 여론조사의 트렌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난 직전의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얻은 수치가 47.8%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여론조사가 양자 대결을 제외하고서는 48%, 7% 그게 현재도 머물고 있는 수치입니다. 때로는 또 37% 정도까지 내려가고요. 그리고 호남 지지율만 놓고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경쟁에서 80% 정도 득표를 했지만 고압전에 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호남 지지율을 보면은 광주, 전남, 전북을 합쳤을 때 대부분 60% 또는 50%대에 머물렀습니다.
그때와 비교했을 때 이재명 대표의 현재 호남 지지율 역시 6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지지율의 어떤 봉착 상태에서 좀 돌파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호남에 더 중용을 하고 호남을 더 찾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러한 행보가 아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한계.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1등으로 대선 주자가 되겠죠. 예. 하지만 그 지지율을 가지고는 이번 대선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긴 하지만 과연 얼마나 정말 압도적으로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50% 이상 그러한 지지율을 획득할 건지 아니면은 지지율 고착 상태에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 그러한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는 여러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답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서 이재명 대표의 미래를 염려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는 지금 여론조사가 탄핵 파면된 이후에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다.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의 지지율은 높아가고 있고 반면에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에 문제가 있다라는 해석은 제가 볼 때 동의하기 좀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는 뭐 37, 8%에서 47, 8%까지 나오는 그런 지지율인데 그건 어느 여론조사에서 나온 거죠? 지금 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 여론조사를 아니요. 총칭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론조사 수치는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탄핵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잠깐만 제가 얘기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갤럽 그거는. 여론조사 네. 얘기하는 거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끝나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갤럽 여론조사를 하면은 지금 김문수 대선 주자 같은 경우는 한 자릿수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한계론을 얘기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것. 그리고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50% 과반이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근거로 한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뼈아프게 좀 성찰할 그런 대목인데 이걸 가지고 이재명 전 대표를 좀 공격하는 것은 예.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게 제 예. 생각입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조금만 이해했고요. 반론하겠습니다. 예, 예. 공격을 한 게 예. 아니고요. 예. 숫자를 정확히 말씀드린 겁니다.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0% 넘는다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다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보여준 수치가 지난 대선의 수치를 넘어서질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탄핵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자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거는 그렇게 단언적으로 언급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저는 숫자를 갤럽- 가지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갤럽 여론조사를 근거로 갤럽은 하는 거예요. 37%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전체적인 대표 걸 갖고 말씀하셔야지.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하고 예,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알겠습니다.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알겠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반박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여론조사 또 지지율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다른 또 이야기를 또 추후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두 분 모시기 전에 저희가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대권 출마 선언 현장을 좀 보고 왔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김 전 지사야말로 정말 친문계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적자라고 또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이제 정치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출마 메시지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방송 들어오는 길에 이제 전체 끝까지 듣지는 못했는데 앞부분은 듣고 왔습니다. 왔는데 뭐 예상한 대로 김경수 전 지사는 민주당의 정통성을 이제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세종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위치를 선정한 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실은 저희 반대 진영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에 있어서 지역이라는 개념을 표면 위에 끌어올린 대통령이라고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얘기가 과거부터 물론 있어 왔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지역 균형 발전이 제도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위도 설치하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좀 정착화됐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인이 적자로서 완성하겠다 하고는 그런 의지를 저는 보여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연설문까지 평가를 한다면 본인이 얘기한 대로 정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그러한 대선
그게 본인의 목표로 하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은 정말 경제가 중요하고 탄핵이라는 또 하나의 아픔을 거치면서 국민 통합도 중요하지만 현재 경제가 너무 힘들고 민생이 힘듭니다. 그렇다면 국민 개개인의 삶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게 저는 대선의 또 방점이라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뜻에 김경수 전 지사가 민주당의 선택을 받는다면 대선 후보가 될 것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본인의 뜻이 정말 민주당 다른 대선 주자들한테도 좀 확산이 돼서 그러한 선의의 경쟁이 펼쳐지는 대선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출마 메시지 확인하셨습니까? 들어오시기 전에?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친노, 친문의 적자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또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이 친노, 친문 세력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가겠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친노, 친문이 주장하고 있는 가치와 정신과 비전을 갖고 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선 출마 선언 장소도 세종시 아니겠습니까? 예, 예. 세종시라는 것은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행정수도 충청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 산물이 이제 세종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지방 분권 또 국토 균형 발전 이런 이제 가치를 내세워서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출마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변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거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은 김경수 전 지사가 이번에 도전장을 낸 것은 결국 차차기를 노리기 위한 것인데 그렇다면 차차기를 겨냥한 그런 경선 레이스의 방점은 어디에 찍힐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역시 네거티브보다는 비전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상당히 좀 존재감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준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게 경선 레이스 결과에 승패를 떠나서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김경수 전 지사가 이번에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말로 국민들 또 당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비전과 정책을 제시를 한다면 앞으로 미래 정치의 행보가 굉장히 밝고요. 그렇지만 반대로 어떤 그런 파지티브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면 오히려 마이너스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김경수 전 지사는 그런 식의 행보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대선 출마를 좀 준비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는데 갑작스럽게 불출마로 돌아선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대선 출마를 준비한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제 불출마를 선언한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 가장 큰 배경은 저희 당의 어떤 문제에 있습니다.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관저에서 사주로 돌아올 때도 사실은 국민들이 바라는 부분은 마지막까지 진솔된 사과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탄핵 이후에 낸 메시지도 그렇고 돌아왔어도 낸 메시지가 사실은 국민 일반적인 정서와는 동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당의 친윤 의원들이 보이는 부분도 정말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과거를 저희가 뒤로 하고 깨끗이 통렬하게 반성을 하고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지만 지금 그러한 모습을 못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저께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당내 여러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보다도 더 진솔하게 정말 사과를 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 거기에 이어서 오세훈 시장이 바란 것은 당의 변화. 중도를 얻지 못하고서는 대선을 이길 수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당이 정말 표피를 벗겨낼 정도의 아픔을 가지고 변화해야 되는데 변화한 모습을 못 보인 것도 저희가 대선에서 멀어지는 길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배경에서 본인이 희생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저희 당은 지금부터 또다시 반성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반성하고 끊임없이 사과를 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공동의 책임을 지고 그리고 미래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당이 이번 대선에 임하는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출마를 계기로 당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회장님께서는 불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상당한 정치적인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정치인은 진퇴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대권 주자라면 더더욱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대선 출마 선언 예정일 하루 전날 갑자기 전격적으로 불출마 포기를 해버렸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미 이제 대선 캠프 사무실도 다 얻어놨고 그리고 김병민 전 서울부시장 등 전무직들은 또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 도전과 관련돼서 다 사퇴를 한 이런 상황인데 이걸 이제 번복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주죠. 특히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정책적인 오류가 있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제를 본인이 이걸 뭐 다시 풀었다가 예. 다시 또 이걸 묶는 이런 정책적인 오류가 있었는데 이번 부분까지도 하게 되니까 정치인 오세훈에 대한 신뢰감이 이제 크게 떨어진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떤 선택을 할까? 대권 도전은 포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남은 선택지는 서울시장에 재도전하든지 아니면은 출마하지 안 하든지 이런데 제가 볼 때는 뭐 출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된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도전한다면 이런 식의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그런 행보는 서울시장 재도전에도 상당히 좀 마이너스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갑자기 포기 선언했을까? 라는 그 배경과 관련해서는 역시 첫 번째로는 낮은 지지율을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하면 그래도 국민의힘 보수의 가장 중도 외연 확장성이 높은 그런 후보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 가장 맞설 수 있는 그런 보수의 후보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계속해서 뜨질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갈수록 좀 하락하는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역시지의 명태균 리스크 그리고 또 말씀드린 토지 허가와 관련된 정책적인 오류 네. 이런 부분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의 경선 룰이 이제 5대5 아니겠습니까? 이 경선 룰도 굉장히 좀 본인에게는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마지막 결선 투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4명으로 추리고 그래서 만약에 4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완전 치명타죠. 그리고 또 2명 안에 못 들어간다고 해도 상당히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게는 치명타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고심 끝에 결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오 시장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내 주요 주자들, 뭐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요, 뭐 여러 이제 주요 주자들이 러브콜도 보내고 좀 이제 도와달라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주자들의 경선 구도가 상당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떻게 좀 전반적으로 좀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실은 중도 확장성이 가장 크고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만큼 컨텐츠가 분명한 주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행정에서 보여준 그러한 정책도 약자와의 동행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안심소득이라고 불러졌던 그리고 지금은 디딤돌 소득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리고 서울런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당내 주자들은 당연히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낼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빠진 상황에서 과연 이 중도층의 그러한 민심을 어떻게 누가 얻겠느냐 하는 게 복잡한 셈법일 겁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발표한 대로 본인의 비전과 본인의 정책 메시지를 정말 계승하겠다는 후보한테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백의종군하겠다 하는 부분이 주된 이유고요.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해서 아까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아야 되는 게 토지 허가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실정이라고 분명히 인정하고 빠르게 사과를 하고 수습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폄하하실 건 아니고요. 그리고 명태균 리스크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명태균 리스크 부분은 본인이 소환을 해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지금이라도 당장 불러주면 수사를 받겠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자신이 있다는 얘기고 저 역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재보궐선거와 그리고 재보궐선거 이후에 대변인으로서 서울시 대변인으로서 그때 당시의 당사자로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리스크라고 하시는 것은 좀 적절치 않고요. 그리고 지지율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당층과 중도층에서 지지율은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이기는 조사도 나왔고요. 이재명 대표와 지지만 격차율이 가장 작은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중도층과 무당층에서는 호소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지지율 때문에 이번에 불출마 선언했다. 그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다만 평가는 자유롭지만 제가 분명히 저의 평가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당은 변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 주자들도 포함해서 끊임없이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윤 대통령도 이제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더 이상 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당이 국민들 앞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밀어나가야 된다. 이게 저의 평가고 그 평가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앞장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 배종호 한국정치평론협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